로마 제국 대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 제국을 끝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사건, 바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사라질까요? 로마의 멸망,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 이 붕괴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4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일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4세기 후반, 훈족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76년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되죠. 그 결과 6세기가 되면 유럽의 지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대이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도 로마와 게르만족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복잡했어요. 어떨 땐 동맹이었다가 어떨 땐 적이 되기도 하면서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로마인들은 국경 너머 게르만족을 어떻게 봤을까요? 기록을 보면 이게 시각차가 좀 뚜렷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그냥 정복해야 할 적으로만 봤는데 역사가 타키투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게르만족의 풍습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로마인에게는 없는 어떤 독특한 용맹함, 이런 걸 봤던 거죠.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은 혈통으로, 장군은 능력으로 뽑는다. 이게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로마는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게르만 사회에선 제일 용감한 전사가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자, 그럼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어떻게 깨졌을까요? 국경에서의 작은 충돌이 어떻게 제국 전체를 휘두는 전쟁으로 번졌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훈족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나타난 이 강력한 기마 민족이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 앞에 살던 게르만 부족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로마 국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 378년 로마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로 기록될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훈적을 피해서 국경을 넘은 소고트족, 이들은 원래 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호를 요청한 난민이었죠. 그런데 부패한 로마 관리들이 이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든 겁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서고트족이 무기를 들었고 이게 로마 제국 군대와의 전면전으로 이어진 거죠.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당시 역사가의 기록은 그 충격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줘요. 황제 발렌스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황제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 이건 제국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로마는 무적이 아니다. 이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아드리아노폴리스의 패배는 그야말로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신호탄으로 이후 100년 동안 제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410년. 이번에는 로마인들의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터집니다. 생각해보세요. 800년입니다. 800년 동안 한 번도 외적에게 함락되지 않았던 영혼의 도시 로마가 바로 그 서구도 쪽에게 3일 동안 약탈당한 겁니다. 실제 건물 파괴보다 더 심각했던 건 로마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이었어요. 제국의 심장부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묻기 시작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전통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때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통해 반박합니다. 지상에 있는 제국은 흥했다가 망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신의 나라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리고 수십 년간의 혼란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역사가들이 서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말일로 기록하는 바로 그날이 옵니다. 476년이죠. 제국의 마지막은 뭐 거창한 전투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했죠. 당시 수도였던 라벤나에서 게르만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어린 꼭두박시 황제를 그냥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러고는 황제의 상징물들을 전부 동로마로 보내버렸어요. 이제 서쪽엔 황제 필요 없음,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였죠. 이렇게 서로마 제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로마가 무너진 자리, 그 폐허 위에 무엇이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판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새로운 왕국들이 퍼즐 조각처럼 들어앉았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에는 서고트 왕국이, 이탈리아에는 동고트 왕국이, 그리고 훗날 프랑스가 되는 갈리아 지역에는 프랑크 왕국이 자리를 잡았죠. 말 그대로 유럽의 정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진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왕국들은 어떻게 통치되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좀 독특한 법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속인주의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법이 땅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원칙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로마법은 속지주의입니다. 그 땅에 살면 누구든 로마법을 따라야 했죠. 근데 게르만 왕국에선 달랐어요. 예를 들어 한 마을에 프랑크족이랑 로마인이 같이 살아도 프랑크족은 프랑크족법으로, 로마인은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다르죠. 법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도 문제였어요. 소수의 게르만 지배층은 대부분 아리우스파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종파였죠. 그런데 대다수의 로마계 주민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이 종교적 차이가 그냥 교리 논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깊은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게르만 왕국들이 생겨났지만 사실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살아남아서 훗날 유럽의 중심이 된 왕국이 있었어요.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성공 비결은 뭐였을까요? 프랑크 왕국의 성공, 이건 지도자 클로비스의 아주 전략적인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게르만 왕들과는 다른 길을 갔어요. 소수 지배층의 종교였던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다수 피지배층의 종교인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한 수가 갈리아 로마인들과 로마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고요. 이게 왕국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게르만족의 군사력과 로마의 종교, 이 둘을 하나로 묶어낸 프랑크 왕국의 성공 모델. 이것이 과연 오늘날 유럽 국가들의 기본적인 틀, 즉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사의 이 거대한 전환점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